그날 밤, 전 세계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 개표 방송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새벽 3시경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 그런데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그 새벽에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멈춰버린 개표 현황판,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정체불명의 트럭들. 잠시 후 붉은색 막대가 우세하던 그래프가 순식간에 수직으로 꺾이며 푸른색 막대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통계학자들은 이것을 불가능한 확률이라고 불렀고 지지자들은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을 지켜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유령이 다녀간 것 같았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그날 새벽 투표함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단순히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 한 정치인의 억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헐리우드 첩보 영화보다 더 비현실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커넥션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되어 베네수엘라의 정글을 지나 놀랍게도 바로 이곳 대한민국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의 실체. 지금부터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4년, 쫓겨나듯 백악관을 떠난 도널드 트럼프는 사실상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수많은 소송, 압수수색, 그리고 그를 향한 조롱까지 모두가 그의 시대는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 그대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총알이 귀를 스치고 지나간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주먹을 들어 올렸고 결국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적적으로 귀환한 그가 가장 먼저 꺼내든 칼은 경제 회복도 외교 문제 해결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단 하나의 목표, 그것은 바로 선거 시스템과의 전쟁입니다. 이미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왜 지나간 선거의 승패에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단순히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는 그가 최근 측근들에게 내린 은밀한 지시와 서명한 행정명령들을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뜯어보면 그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단순한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아님을 직감하게 됩니다. 사전 투표 폐지, 신분증 확인 의무화, 그리고 전자개표 시스템의 전면 폐기.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싸워야 할 적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투표소 안에 숨어있는 기계와 그 기계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라고 말입니다. 시계바늘을 다시 2020년으로 되돌려보겠습니다. 당시 트럼프의 재임 기간 경제 지표는 호황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재선 공식을 대입해보면 56%가 넘는 긍정평가는 사실상 당선 보증 수표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선거 당일 밤, 개표가 한창이던 시각, 갑자기 개표소에 수도관이 터졌다는 이유로 참관인들이 쫓겨납니다. 텅 빈 개표소에 남겨진 것은 오직 기계들과 그 기계를 관리하는 소수의 인원들뿐. 그 몇 시간의 공백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CCTV에는 번호판도 없는 트럭들이 들어와 무언가를 내리고 사라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우편 투표는 선거일이 지나서도 계속 도착했고 심지어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침묵했고 사법부는 증거가 없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SNS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계정들이 순식간에 삭제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지우개로 흔적을 지우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였을까요?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한 남자의 증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직 CIA 요원 게리 번슨. 그가 목숨을 걸고 폭로한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던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이한 현상의 뿌리를 찾기 위해 미국이 아닌 남미의 한 국가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2000년대 초반, 베네수엘라. 당시 독재자 휴고 차베스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총칼을 앞세운 쿠데타는 실패했고 국민들의 지지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영구 집권을 꿈꾸던 그에게 쿠바의 카스트로는 아주 은밀하고도 매혹적인 제안을 건넸다고 전해집니다. 총보다 강력하고 칼보다 조용한 무기, 바로 선거를 지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차베스는 즉시 3명의 천재적인 컴퓨터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지령은 단 하나. 결과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겉으로는 완벽하게 공정해 보이는 기계를 만들어라.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전자개표 시스템, 스마트매틱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된 후 남미의 선거 판도는 기묘하게 흘러갔습니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이 기계가 들어가는 곳마다 약속이나 한 듯 좌파 정권이 승리했습니다. 과거에는 피를 흘려야 얻을 수 있었던 권력을 이제는 키보드 엔터 키 하나로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국민들은 자신이 던진 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 채 그저 뉴스에 나오는 승리 소식에 환호하거나 절망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가장 고도화된 형태의 디지털 쿠데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독재자의 권력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이 위험한 시스템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의 심장인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걸까요? 2000년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가 미국 델라웨어에 설립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회사였지만 전문가들은 그 자금줄과 실소유주가 차베스 정권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 대사였던 윌리엄 브란필드는 본국에 다급한 보고서를 타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조작 가능성이 농후하다. 절대로 미국의 선거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미스터리하게도 이 경고는 묵살되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귀를 막은 것처럼 말이죠.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왈제네거 시절 MIT와 버클리의 컴퓨터 공학자들은 이 기계를 뜯어보고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안이 너무나 취약하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결과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이 기계의 도입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주지사가 바뀌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어느새 스마트매틱은 여러 회사와 합병하고 이름을 바꾸며 도미니언이라는 거대 기업으로 재탄생했고 미국의 수많은 주들이 이 기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달랐지만 그 안에 숨겨진 소스 코드, 즉 기계를 움직이는 DNA는 독재자의 명령을 수행하던 바로 그 프로그램과 일치했습니다.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적국의 무기가 성문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준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무능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래가 있었던 걸까요? 이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의 균열을 낸 것은 뜻밖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게리 번슨. 그는 평생을 국가를 위해 어둠 속에서 일해온 전직 CIA 요원이었습니다. 마약 카르텔을 추적하던 그는 우연히 베네수엘라의 자금, 흐름 속에 숨겨진 부정선거의 증거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패트릭 번. 그는 유명 온라인 기업의 CEO이자 억만장자였습니다. 편안한 여생이 보장된 그가 왜 자신의 전 재산인 1,300억 원을 쏟아부으며 이 위험한 진실 게임에 뛰어들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트럼프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조국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영화 같은 첩보전을 펼치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내부 개발자를 접촉해 암호를 풀고 서버의 로그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증거들을 들고 FBI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들은 당연히 국가가 수사에 나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수사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제보자였던 그들이 오히려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언론은 그들을 미치광이 음모론자로 매도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해외로 도피해야만 했습니다. 정의를 수호해야 할 기관들이 왜 제보자의 입을 막으려 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소름 끼치는 가설 하나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는 단순히 외부의 해커가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내부의 조력자가 문을 열어주어야만 완성되는 합작품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2024년 10월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트럼프의 사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 한 남자가 그곳에 들어섭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설계했던 내부 개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참석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단순히 베네수엘라의 선거만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미국의 심장부까지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당신들이 상상도 못할 미국의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내부의 적, 그것은 트럼프 캠프조차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엄청난 증언을 검증해 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때 트럼프의 참모진은 한 사람을 호출합니다. 로켓을 쏘아 올리고 인공지능을 다루며 현존하는 최고의 두뇌라 불리는 사나이, 바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데이터를 꼼꼼히 살피던 머스크의 표정이 점차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짧고 굵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100%입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사기극입니다. 그날 밤, 머스크는 단순한 기업가에서 진실의 증인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는 즉시 펜실베이니아 유세 현장으로 날아가 트럼프의 손을 잡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정치적 지지 선언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거대한 기술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단 4일. 적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투표 당일 새벽에 다시 한번 마법을 부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막을 방법은 단 하나, 조작 신호를 보내는 메인 서버를 찾아 무력화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게리 번슨과 패트릭 번,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비공식 팀은 전 세계를 뒤지는 추적 끝에 그 서버의 위치를 특정해냅니다. 놀랍게도 신호가 발신되는 곳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동유럽의 발칸 반도, 세르비아였습니다. 왜 하필 친중 성향이 강한 세르비아였을까요? 전 세계의 선거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세르비아의 서버로 모이고 그곳에서 가공된 조작된 숫자가 다시 각국의 방송사로 송출되는 구조. D-4일 스위스 안전가옥에 은신 중이던 화이트 해커팀은 일본의 IT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세르비아 서버에 침투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서버를 마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해킹 과정에서 드러난 서버 관리자의 정체는 그들을 전율케 했습니다. 모니터 너머에 있던 존재는 해커도 테러리스트도 아니었습니다. 그 흔적은 놀랍게도 미국의 전직 정보기관 수뇌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군이라 믿었던 국가기관이 적국의 서버를 통해 자국의 대통령 선거를 조작하려 했다는 이 역설. 이것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국가에 대한 반역이자 보이지 않는 내전이었습니다. 서버는 멈췄고 트럼프는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만 그랬을까? 미국 정부의 내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정선거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나라로 총 5개국이 지목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그 명단 속에 낯익은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사우스 코리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의 부정선거에 사용된 투표 기계에는 중국 화웨이의 칩이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칩은 외부와 통신하며 데이터를 몰래 전송할 수 있는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선관위가 사용하는 전자 개표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던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활동,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이 거대한 국제적 카르텔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배달된 의문의 투표 용지들, 그 용지들이 실려있던 비행기가 출발한 곳이 한국이었다는 FBI 내부의 첩보는 과연 단순한 헛소문이었을까요? 중국의 그림자, 베네수엘라의 시스템, 그리고 한국의 연결고리,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민주주의라는 땅이 생각보다 훨씬 허약할 수 있다는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트럼프는 결국 이겼다. 다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지난 선거의 부정 의혹을 파헤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가?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과거는 덮어둔 채 미래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공학적으로도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범인은 잡았지만 흉기는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싸우고 있는 대상은 바이든이나 해리스 같은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숙주 삼아 기생해온 보이지 않는 기득권 카르텔, 이른바 딥스테이트의 숨통을 끊으려 하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 휴유라 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타깃 중 하나가 바로 USAI 미국 국제개발처였습니다. 겉으로는 개발도상국을 돕는 천사 같은 기구였지만
내부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년간 베네수엘라와 중국이 합작한 그 위험한 선거 시스템을 전 세계 72개국에 퍼뜨린 장본인이 바로 이 기관이었다는 의혹입니다.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바이러스를 수출해왔던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사기극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72개국, 과연 그 리스트에 우리나라는 없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명단 한가운데 사우스 코리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잊고 있었던 몇 가지 기묘한 장면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했던 한 다큐멘터리, 그 영상 속에서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칭송받던 인물은 놀랍게도 중국 공산당의 이념 설계자 왕우닝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기관이 왜 공산당의 사상가를 찬양하는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은 전 세계 부정선거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본부를 유치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퍼즐 조각들이 너무나 정교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새벽의 반전, 이문의 트럭, 통계적 불가능. 이 모든 키워드들이 어딘가 모르게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오늘 우리는 헐리우드 영화보다 더 비현실적인, 그러나 너무나도 현실적인 부정선거, 전쟁의 기록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여전히 음모론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직 CIA 국장이 연루되고 세계 최고의 천재 사업가가 증언하며 현직 미국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이 현상을 단순히 음모론이라는 단어 하나로 덮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거짓으로 세상을 통제하려는 자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과 우리를 단순한 데이터로 취급하는 시스템 간의 전쟁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사하는 신성한 한 표가 누군가가 입력해 놓은 알고리즘에 의해 0이 되기도 하고 2가 되기도 한다면 우리는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디지털 감옥에 갇힌 수감자에 불과한 걸까요? 진실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거짓된 평화 속에서 길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선거 시스템은 이제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선은 대한민국을 향해야 합니다. 당신의 표는 안녕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